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반란 시리즈 청나라 백년교도의 난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청나라의 강건성세는 겉으로는 찬란한 황금기로 빛났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와 불만이 독처럼 퍼져가고 있었다. 자금성의 화려한 궁궐 속에서 걸룡제는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자랑했지만 그의 말년은 탐욕스러운 대신 화신의 손에 의해 얼룩졌다. 화신은 권력을 휘두르며 뇌물을 쌓았고 관료들은 그의 비호 아래 백성들을 수탈했다. 국고는 점차 비어가고 민심은 갈수록 어지러워졌다. 허베이성 다밍부의 척박한 들판, 황량한 바람이 부는 마을에서 왕락상은 1760년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백년교를 신봉하며 불교와 도교가 얽힌 신앙 속에서 세상의 정의를 꿈꿨다. 왕락상의 아버지 왕진은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로 백년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세상은 부패했지만 대동의 세상은 올 것이다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왕락상의 어머니 이씨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여인으로 아들을 키우며 낙상아, 너는 이 땅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듣기 위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백년교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고 가자. 백년교는 불교의 정토신앙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민간신앙이자 종교 결사체로 여러 왕조에 걸쳐 민중 반란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그 역사는 매우 길고 복잡하며 다양한 시대와 사건에 따라 그 성격과 지도자가 변화해왔다. 백년교라는 이름은 남송시대의 승려묘선이 창시한 정토종 백년사에서 유래했다. 묘선은 연부를 통해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교리를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초기에는 불교의 한 종파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륵신앙과 결합하여 미륵불이 하생하여 백년이 피는 세상, 즉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교리가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백년교는 현세의 고통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에 구원받는다는 종말론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백년교가 민중 반란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원나라 말기였다. 원나라의 가혹한 통치와 민족 차별, 그리고 황하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백년교의 교리를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들었다. 한산동과 유복통이 이끈 홍건적의 난은 백년교를 기반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반란이다. 한산동은 스스로를 미래의 왕이라 칭하며 민중을 선동했고 그의 아들 한리만은 송황제를 자칭하기도 했다. 이들은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두른 병사들로 구성되어 홍건적이라 불렸으며 백년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흩어진 농민들을 하나로 규합해 원나라를 크게 뒤흔들었다. 이때의 백년교는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 체계적인 조직과 무장력을 갖춘 저항 세력으로 변모했다. 명나라 시기에도 백년교는 끊임없이 반란의 불씨가 되었다. 명태조 주원장이
백년교를 비롯한 민간 신앙을 엄격히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년교는 비밀스럽게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명나라 중기 이후 환관의 전횡과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백년교는 다시 민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정덕제 시기에는 왕랑이 이끄는 백년교 반란이 있었고, 만력제 시기에는 백년교도인 서홍여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반란들은 모두 진압되었지만 백년교의 생명력과 그들이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백년교의 역사가 가장 극적으로 폭발한 것은 청나라 중기였다. 건룡제 시대의 번영 뒤에 숨겨진 탐관오리 화신의 부정부패와 가혹한 세금 수탈은 민중의 삶을 짓밟았다. 이 시기 백년교는 다시 민중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왕락상, 유지청, 그리고 유송과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1796년 가경제가 즉위한 해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백년교도의 난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듣는 스토리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들은 후베이, 쓰촨, 산시 등 넓은 지역에서 봉기하며 청나라의 무능한 정규군인 팔기군을 상대로 뛰어난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백년교의 교리는 농민들에게 평등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이는 반란의 동력이 되었다. 당시의 신도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반란에 가담한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이끄는 독립적인 세력들의 연합체에 가까웠다. 백년교도의 난은 9년 동안 이어졌고 청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청나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했으며 결국 한족 지주들이 조직한 민병대 향용을 동원해서야 겨우 난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청나라의 통치력 쇠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정규군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지방의 군사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백년교는 왕조의 쇠퇴기에 항상 등장하여 사회적 모순과 민중의 고통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그들의 교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항상 미래 세상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왕락상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탐독하며 학문에 뛰어났고 마을의 무술 스승 장배군에게서 창술과 검술을 배웠다. 장배군은 한때 명나라 말기의 무관이었던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로 낙상, 무예는 몸을 지키는 힘이지만 마음의 정의를 지키는 칼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왕락상은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백년교의 이상인 평등과 정의를 향한 열망을 키웠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마을의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농사를 지었고 밤이면 백년교의 비밀 모임에 참석해 부패한 조정을 무너뜨리고 새 세상을 열자고 다짐했다. 그의 친구이자 백년교 동지인 조만평은 낙상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다. 조만평은 다민부의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왕락상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다. 그는 강한 체격과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낙상의 침착함에 늘 의지했다. 낙상아,
네가 말하는 대동세상이 정말 옳까? 라고 조만평이 묻자 왕낙상은 만평,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백년교의 가르침 아래 비밀리에 무술을 연마하며 다가올 반란을 준비했다. 백년교가 말하는 대동세상은 간단히 말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현실의 고통과 차별이 없는 완벽한 천국이었다. 이들은 지금의 세상은 겁이라고 불리는 재앙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구세주로 미륵불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년교가 말하는 대동세상은 바로 이 미륵불이 가져올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였다. 이 세상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으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이다. 백년교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형제자매라는 평등 사상을 내세우며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를 자신들의 종교적 목표로 삼았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의 부패한 지배층에 맞서 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따라서 백년교의 대동세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개념이 아니었다. 당시 가난하고 핍박받던 농민들에게는 현실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이자 혁명의 목표 그 자체였다. 이 강력한 염원이 백년교를 밀란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한편 쓰촨과 후베이의 접경,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유지청이 조용히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유지청은 1755년 쓰촨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유덕은 백년교의 지역 지도자로 아들에게 청나라는 백성을 착취한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유지청은 학문보다는 실천을 중시했고 산악지대의 지리를 활용해 비밀 조직을 구축했다. 그의 오른팔인 최소영은 후베이 출신의 전직 상인으로 청의 세금에 시달리다 백년교에 가입했다. 최소영은 무역 거래처를 활용해 유지청의 조직에 자금을 댔고 유형, 우리의 칼은 날카롭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승리한다고 조언했다. 유지청은 소영, 내 말대로다. 백성들이 우리를 믿을 때 청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답하며 산속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유지청의 여동생 유지라는 조직의 연락책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을 오가며 정보를 전했다. 그녀는 오빠, 백성들은 화신의 탐욕에 분노하고 있어. 때가 왔다고 말했다. 유지청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라나, 내 용기가 우리의 불씨다라고 격려했다. 자금성에서는 89세의 걸룡제가 병상에 누웠다. 그는 아들 영염에게 재위를 물려주며 가경제로 옹립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화신이 쥐고 있었다. 화신은 걸룡제의 신뢰를 등에 업고 조정을 장악했다. 그는 궁궐에서 폐하, 제국은 평화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가경제는 화신의 부패를 의심하며 화신, 백성들의 고통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느냐? 라고 물었지만 화신은 능글맞게 웃으며 전하, 소신이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걸룡제의 오랜 조언자였던 유용은 화신의 전횡을 경고했지만 늙은 황제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유용은 은퇴 후 화신이 제국을 망칠 것이다라고 한탄하며 조정의 부패를 기록했다. 화신은 걸륭제와 가경제 시대를 걸쳐 청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탐관오리의 상징이다. 그의 출세는 일개 궁정 경비병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걸륭제의 총애를 얻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1775년 25세의 화신은 궁궐 경비병인 어전시위로 복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걸륭제가 던진 난해한 질문에 다른 신하들이 망설일 때 화신은 질문의 숨은 의도인 임금과 신하 사이의 믿음에 대한 황제의 불안감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군신유신이라는 핵심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에 감탄한 걸륭제는 그를 즉시 신뢰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화신의 초고속 승진이 시작되었다.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호부시랑, 군기대신 등 주요 관직을 모두 겸임하며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화신은 이 막강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그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으며 국고를 횡령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했다. 그가 모은 재산은 청나라 15년치 국가 수입에 달했다고 전해질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났다. 걸륭제는 말년에 접어들면서 화신의 전횡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청나라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방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다민부의 백성들은 세금과 수탈에 시달렸고 왕락상은 이를 보며 분노했다. 그는 조만평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화신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다. 백년교의 깃발 아래 일어나자고 외쳤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점차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조만평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올 거라고 말했다. 왕락상은 만평아, 우리의 칼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스촨과 후베이의 산악지대에서는 유지청의 조직이 점점 커졌다. 그는 채소영과 함께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며 청의 군대는 강하지만 우리의 산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유지라는 마을을 돌며 유지청의 군대가 곧 일어선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화되어 유지청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고 속삭였다. 걸륭제는 병상에서 제국은 내 손에서 빛났다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통치는 화신의 부패로 얼룩졌다. 가경제는 화신을 견제하려 했지만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조정신하 유용은 전하, 화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국은 위험합니다. 라고 조언했지만 가경제는 망설였다. 왕락상은 다민부의 밤하늘 아래서 대동세상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고 다짐했다. 조만평은 그의 곁에서 낙상아,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갈게라고 말했다. 유지청은 산속에서 청의 부패는 우리의 칼로 끝낼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3번의 난 이후 청은 강해졌지만 화신의 부패는 새로운 반란의 씨앗을 뿌렸다. 왕락상과 유지청은 이 혼란 속에서 희망의 빛을 꿈꿨다. 이들은 백년교도의 대동사상을 위해 조정의 화신 같은 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열망은 다가올 폭풍의 서막이었다. 1795년 걸륭 60년의 가을, 청나라의 겉보기 평화는
백성들의 분노로 갈라지고 있었다. 자금성에서는 가경제가 새 황제로 등극했지만 그의 권력은 화신의 손아귀에 묶여 있었다. 화신은 조정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전하, 제국은 소신이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거짓을 속삭였다. 가경제는 답답한 마음의 화신, 백성들의 고통이 들리지 않냐? 라고 물었지만 화신은 능글맞게 웃으며 전하, 모두 소신이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정은 부패로 썩어가고 지방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화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화신은 단순히 뇌물을 받아 축제하는 수준을 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체제를 농단하며 부를 축적했다. 그는 인사와 재정을 동시에 장악한 이부상서와 호부상서를 겸임하며 모든 관료들의 승진과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고위 관직을 미끼로 막대한 뇌물을 받아 챙겼고 그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출세는커녕 관직 유지조차 어려웠다. 지방 관리들 역시 중앙의 화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귀한 재물을 바쳤고 이는 다시 백성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이어졌다. 심지어 황제에게 바쳐야 할 곡물조차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흔했다. 또 화신은 국고와 군자금까지 사적으로 유용하며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했다. 당시 청나라는 변방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했지만 화신은 이를 횡령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 결과 군인들에게 지급될 식량과 보급품이 부족해졌고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패배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는 전쟁으로 얻은 권력을 다시 부정부패에 이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한편 화신은 신분 높은 사대부들이 상업을 천시하던 사회 분위기와 달리 직접 여러 상업 활동에 참여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막대한 재산을 불렸다. 전당포, 양곡상회, 골동품점, 전통차 판매점 등을 운영하며 이윤을 챙겼고 심지어는 영국 동인도 회사와 불법 밀무역까지 벌여 엄청난 양의 은화를 모았다. 화신의 영향력은 외국 상인들에게도 미쳤는데 그의 눈밖에 나면 무역 허가조차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신은 뇌물, 국고, 횡령, 상업 활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며 부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허베이성 다밍부의 황량한 들판에서는 왕낙상이 백년 교도들을 모아 봉기를 준비했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사당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며 화신의 탐욕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다. 백년교의 깃발 아래 일어나자.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왕낙상의 오랜 친구 조만평은 그의 곁에서 낙상아, 백성들이 너를 믿어. 조만평은 다밍부의 대장장이 출신으로 그의 강한 팔뚝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고 불같은 성격은 백성들을 단결시키는 힘이었다. 왕낙상은 조만평과 함께 백년도 군사를 조직하며 백성들에게 창과 검을 쥐어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이씨는 밤마다 사당에서 기도하며 낙상아, 내 뜻이 백성을 구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왕낙상의 강인한 정신적 지주로 백년교의 신앙을 아들에게 심어준 여인이었다. 왕낙상의 무술 스승 장배구는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도우며 낙상아,
칼은 정의를 위해 휘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배구는 명나라 말기의 무관 가문 출신으로 그의 가르침은 왕낙상의 투쟁의 뿌리가 되었다. 헌안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왕낙상은 백성들에게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연설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점차 무기를 들었다. 한편 후베이와 스촨의 접경 산악지대에서는 유지청이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험준한 산속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청군은 강하지만 우리의 산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유지청의 오른팔 최소영은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무기와 식량을 조달하며 유형,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최소영은 후베이의 상인 출신으로 청의 세금에 시달리다 백년교에 합류한 인물이었다. 그의 상술은 반란군의 자금줄을 유지했고 냉철한 판단력은 유지청의 전략을 뒷받침했다. 유지청의 군대는 산악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로 청군을 괴롭혔다. 후베이의 한 전투에서 유지청은 청군의 보급로를 끊으며 화신의 군대는 겉만 번지르르하다 라고 외쳤다. 그의 군대는 점차 후베이와 스촨을 넘어 세력을 확장했다. 산시와 스촨의 경계, 파산의 험준한 산맥에서는 유송이 또 다른 백년교 봉기를 일으켰다. 유송은 1750년 산시의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유건은 백년교의 지역 장로로 아들에게 청의 부패는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고 가르쳤다. 유송은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백성들을 조직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는 파산의 동굴에서 병사들을 모아 만민 평등의 세상을 위해 싸우자 라고 선언했다. 그의 부하 장대는 파산의 사냥꾼 출신으로 산악 지형을 손바닥처럼 알았다. 장대는 유형, 이 산은 우리의 요새다. 청군은 여기서 길을 잃을 거라고 말했다. 유송은 장대, 내 지식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 것이다라고 답했다. 유송의 군대는 파산의 기동력을 활용해 청군을 격파하며 이름을 알렸다. 왕낙상, 유지청, 유송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봉기했지만 백년교의 이념으로 연결되었다. 왕낙상은 헌안의 비밀 모임에서 유지청의 사자를 만나 유형의 싸움이 우리의 희망이다. 함께 청을 무너뜨리자고 전했다. 유지청은 유송에게 연락하며 파산의 불길이 청을 흔들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들은 비밀리에 사자를 주고받으며 연합을 강화했다. 백년교는 시대에 따라 조직 체계가 달라졌지만 대체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 구조보다는 느슨한 연결 형태를 띠며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청나라 시기의 백년교는 단일한 최고 지도자가 전체를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명의 독립적인 지도자들이 각자의 세력을 이끄는 분권화된 구조였다. 청나라 후기 백년교도에 난 당시 왕낙상, 유지청, 유송 등 여러 인물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했으며 이들은 종교적 교리를 공유했지만 군사적이나 행정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을 통치했다. 각 지역 지도자는 교주 혹은 사부라 불리며 군사 지휘관이자 종교적 스승의 역할을 동시에 맡았다. 또한 백년교는 팔괘나 오색 기치와 같은 상징을 사용했는데
팔괘진을 모방한 조직 체계를 갖추어 서로 다른 파벌을 구분하고 필요할 때 신속히 병력을 모으는 데 활용했다. 백년교의 사회적 기반은 하층민과 농민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조직 원리 역시 평등과 공동체성을 강조했다. 구성원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종교적 믿음 아래 서로를 형제나 자매라 부르며 동등한 관계를 중시했다. 모임은 단순히 종교의식에 그치지 않고 서로 돕고 구제하는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하여 신도들의 결속력을 강화했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외부 압력에 노출되면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특정 지도자가 몰락하더라도 다른 세력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했다. 청나라가 9년 동안 백년교도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바로 이 같은 분권화된 조직 구조 때문이었다. 자금성에서는 화신이 지방의 소요는 곧 진압될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가경제는 화신, 네가 진압 자금을 어디에 쓰는가? 라고 의심했다. 화신은 전하, 소신이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진압 비용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부패한 지방 관리들은 백성들을 더욱 수탈하며 반란을 부추겼다. 청의 변경에서는 몽골 서부에 있던 강력한 유목민족 연맹인 준까르부의 위협이 남아 있었지만 화신의 무능으로 군사력은 약화되었다. 가경제의 조언자 유용은 전하, 화신을 제거해야 제국이 산다고 간언했지만 가경제는 여전히 망설였다. 유용은 은퇴 후 백년교의 반란은 화신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했다. 허베이에서 왕락상은 조만평과 함께 청의 군대는 부패로 썩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다짐했다. 조만평은 낙상아, 내가 만든 칼로 청군을 베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씨는 낙상아, 하늘이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기도했다. 후베이와 스촨에서는 유지청이 백성들의 분노가 우리의 힘이라고 외쳤다. 최소영은 유형, 우리의 보급은 계속된다라고 보고했고, 유지라는 오빠, 백성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전했다. 파산에서는 유송이 청의 억압은 여기서 끝난다고 선언했다. 백년교의 봉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청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왕락상, 유지청, 유송의 불길은 제국의 심장을 겨누며 대동세상의 꿈을 키웠다. 1796년 가경제 원년의 봄, 청나라의 대지는 백년교도의 불길로 뜨거워졌다. 허베이성 다밍부의 들판에서 왕락상은 백년교도들을 이끌며 봉기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는 마을의 사당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청의 부패는 우리의 삶을 짓밟았다. 이제 만민 평등의 세상을 열자.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퍼져 허난과 산둥까지 울렸다. 왕락상은 학문과 무예에 능통했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략에 있었다. 그는 농민들에게 창과 검을 쥐어주며 이 무기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오랜 동지 조만평은 다밍부의 대장장이로 밤낮 없이 칼을 벼리며 낙상아, 이 칼로 청군을 베겠다고 다짐했다.
조만평은 불같은 성격과 강한 팔뚝으로 무기를 만들었고 그의 아내 한소련은 백년교의 비밀 모임에서 식량을 나누며 만평아, 낙상을 따라 끝까지 가자고 말했다. 한소련은 조만평의 침착한 반려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왕낙상의 무술 스승 장배구는 늙은 몸으로도 훈련을 지도하며 낙상아, 네 칼은 정의를 위해 휘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의 가르침은 왕낙상의 투쟁의 뿌리가 되었다. 왕낙상은 허난의 한 마을에서 청군의 진압 시도를 격퇴하며 화신의 군대는 겉만 강하다 라고 외쳤다. 그의 군대는 산둥까지 세력을 넓히며 청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후베이와 쓰촨의 접경 산악지대에서는 유지청이 게릴라 전술로 청군을 괴롭혔다. 그는 쓰촨의 험준한 산속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청군의 보급로를 끊어라. 그들의 힘은 거짓이다. 라고 명령했다. 유지청은 쓰촨의 한 전투에서 청군의 보급선을 습격하며 이 산은 우리의 성이다. 라고 외쳤다. 그의 군대는 점차 세력을 확장하며 청군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산시와 쓰촨의 경계, 파산의 깊은 산맥에서는 유송이 백년교군을 이끌며 봉기를 일으켰다. 그는 파산의 동굴에서 병사들을 모아 청의 억압은 여기서 끝난다. 만민 평등의 세상을 열자. 라고 선언했다. 유송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조직력은 백성들을 단결시켰다. 그의 부하장대는 파산의 사냥꾼 출신으로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술에 능했다. 장대는 유형, 이 산은 우리의 방패다. 청군은 길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송의 또 다른 동지인 이청은 파산의 농부로 백년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유형, 백성들이 우리의 깃발 아래 모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청은 유송의 신뢰를 받는 연락책으로 그의 침착함은 반란군의 사기를 지탱했다. 유송은 후베이의 왕삼괴와 연합하며 청군을 여러 차례 격퇴했다. 왕삼괴는 후베이의 백년교 지도자로 그의 대담한 전술은 청군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유송과 함께 작전을 세우며 유형, 우리의 연합은 청을 흔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왕삼괴의 부하 양무는 전직 청군 병사로 청의 전술을 꿰뚫고 있었다. 양무는 삼괴, 청군의 약점을 내가 안다. 그들을 무너뜨리자고 말했다. 유송과 왕삼괴는 파산의 전투에서 청군을 격파하며 백년교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외쳤다. 왕낙상, 유지청, 유송, 왕삼괴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싸웠지만 백년교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었다. 백년교의 지도자들은 각자 독립적인 세력을 이끌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며 서로 연대했지만 각자의 전투 방식과 목표는 달랐다. 왕낙상은 호북성 일대에서 최초로 봉기를 일으킨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약 10만 명의 병력을 거느렸고 유지청은 하남성과 안위성 지역을 중심으로 약 5만에서 8만 명의 병력을 이끌며 초기 봉기를 주도했다. 유송은 섬서성과 감숙성 지역에서 활동하며 약 3만에서 5만 명 규모의 군을 거느렸고 왕삼괴는 사천성 다저우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15만 명의 병력을 이끌며
백년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 지도자들이 이끈 병력의 규모는 차이가 있었지만 봉기에 참여한 전체 백년교도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대부분이 정규군이 아닌 농민들로 구성되었으나 게릴라전과 기동전을 활용해 청나라의 정규군을 상대로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기게 저항했다. 개별 지도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백년교도의 난 전체의 성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청나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약 2억량에 달하는 재정을 소비했는데 이는 당시 5년치 국가 수입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또한 16개 성의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수와 군인을 잃어 군사적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한족 중심 민중 봉기를 효과적으로 억누르지 못한 것은 만주족 황제의 통치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군자금 횡령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국가 기반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결국 백년교 지도자들의 개별적인 전투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함께 일으킨 대규모 봉기가 청나라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왕낙상은 허난의 비밀 모임에서 유지청의 사자를 만나 유형, 우리의 싸움은 하나다. 함께 화신을 무너뜨리자고 전했다. 유지청은 유송과 왕삼괴에게 파산의 승리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비밀 연락망을 통해 전략을 공유하며 청군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 자금성에서는 화신이 지방의 반란은 미약하다. 곧 진압될 것이다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가경제는 화신, 네가 보낸 군대는 어디로 갔는가? 라고 의심했다. 화신은 전하, 소신이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둘러댔지만 진압 자금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방 관리들은 허위 보고를 올리며 백성들을 더욱 수탈했고 반란은 오히려 커졌다. 가경제의 조언자 유용은 전하, 화신의 부패가 반란을 키웠습니다.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가경제는 여전히 망설였다. 가경제가 화신을 제거하는 것을 망설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화신은 건룡제 말기 약 20년 동안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며 엄청난 정치적 네트워크와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의 세력이 워낙 거대해 갑작스럽게 제거할 경우 전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었고, 즉위 초기의 가경제로서는 그의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어려웠다. 또한 건룡제가 생전에 화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아버지 건룡제가 태상왕으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가경제는 즉위 직후 곧바로 화신을 손댈 수 없었고, 건룡제에 대한 존중 역시 그를 신중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화신을 처벌하면 그를 등에 업은 관료 집단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컸고, 이미 백년교도의 난등으로 국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게다가 가경제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도 작용했다.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을 모으는 데 집중하며 정국을 관리하려 했다. 결국 가경제가 화신을 제거하는 데 망설였던 것은 새로운 황제로서의 신중함, 화신 세력의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권룡제와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유용은 백년교의 불길은 화신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며 한탄했다. 한편 후베이의 지주 계층인 풍씨 가문은 백년교의 위협을 느끼고 무장하기 시작했다. 풍씨 가문의 수장 풍장도는 백년교가 우리의 땅을 위협한다. 청을 도와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아들 풍역은 아버지 백년교는 백성들의 분노를 대변한다. 우리가 조정에 충성해도 화신의 부패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지만 풍장도는 혀가 우리의 가문은 제국과 함께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풍씨 가문은 청군에 합류하며 백년교군을 막기 시작했다. 풍씨 가문은 후베이 지역에서 대대로 토지를 소유하며 향신으로 자리 잡은 유력 지주 계층으로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징수하고 지역 행정과 치안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방 권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풍장도 같은 인물은 관료 출신이거나 과거에 합격한 엘리트로 중앙정부와도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백년교의 등장은 이러한 지주 계층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백년교는 후베이, 사천, 산서 등지에서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킨 세력으로 빈농과 유민, 소작인들이 주축이 되어 토지 개혁과 청조 타도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주의 토지 강탈과 가혹한 소작료에 맞서 풍씨 가문 같은 지주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창고를 약탈하거나 토지 문서를 불태우는 등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풍씨 가문이 백년교에 맞선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었다. 백년교의 확산은 그들의 토지 소유권과 소작료 수입을 위협했고 반란이 성공할 경우 지주 계층의 특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백년교 진압은 불가피했다. 지주 계층은 유교적 질서와 청나라 법을 수호하는 지방 엘리트로서 스스로를 정당화했으며 반정부 세력인 백년교를 무법한 폭도로 규정해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또한 풍씨 가문은 청 정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움직였다. 지주들은 원래 지역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고 청 조정은 이들에게 향용을 조직할 권한을 주어 백년교 진압을 독려했다. 풍장도의 청을 도와야 한다는 선언 역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신분적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풍씨 가문은 가문의 재력을 동원해 농민과 장정으로 구성된 사병을 조직하고 후베이 관하의 병력과 군량을 지원하며 관군과 연합했다. 동시에 복압제를 활용해 지역 내 백년교도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전에 진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복압제는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지방 통치와 치안 유지를 위해 시행된 호구 및 감시 체계였다. 이 제도는 주민들을 상호 감시와 연대 책임 속에 두어 국가 권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기본 구조는 보, 갑, 호의 계층제로 조직되었는데 10호, 즉 10가구를 한 갑으로 묶고 갑장은 이를 관리하였다. 다시 10갑을 합쳐 1보를 이루었으며 보장은 전체를 통솔하였다. 각 가구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호패를 반드시 소지해야 했고 이웃 간의 불법 행위나 반란,
도둑질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연좌제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복압제는 단순히 행정 편제를 넘어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체계로 기능하며 국가가 지방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결국 풍시 가문의 백년교 진압 움직임은 체제 수호라기보다는 기득권 방어를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지주 계층은 농민 반란이 자신의 재산과 신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훗날 태평 천국 운동 시기에 증국본의 상군 창설로 이어지는 지주 주도의 무장 진압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왕낙상은 허베이에서 청군은 부패로 썩었다. 우리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조만평은 낙상아, 내가 만든 칼로 화신의 군대를 베겠다고 다짐했다. 한소련은 낙상, 백성들이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유지청은 쓰촨에서 청의 보급로가 끊겼다. 우리의 산은 무적이다. 라고 선언했다. 최소영은 유형, 우리의 자금은 계속된다라고 보고했고, 유지라는 오빠, 백성들이 우리의 깃발을 기다린다라고 전했다. 유송은 파산에서 청의 억압은 끝났다. 라고 외쳤다. 왕삼괴는 유형, 우리의 연합은 청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년교도의 나는 청나라의 부패와 약점을 드러내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불길은 제국의 심장을 겨누며 대동세상의 꿈을 키웠다. 1799년 가경 4년의 겨울, 자금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89세의 태상황 걸룡제가 병상에서 눈을 감자 가경제는 마침내 황제로서 실권을 쥐었다. 그의 첫 번째 칼날은 오랜 세월 청나라를 갉아먹은 화신을 겨눴다. 화신은 궁궐의 감옥으로 끌려가며 전하, 소신은 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가경제는 단호히 말했다. 화신, 내 탐욕이 백성의 피를 빨았다. 이제 심판을 받을 때다. 화신의 처형과 재산 몰수는 조정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가경제는 유능한 만주 장수 아르타이와 한족 장수 양진국을 소집하며 백년교의 반란을 뿌리 뽑아라. 제국의 명운이 걸렸다고 명령했다. 아르타이는 8기군의 젊은 지휘관으로 폐하, 반란군의 머리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양진국은 한족 출신의 노련한 장수로 백성의 마음을 돌리며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백년교도의 난은 이미 제국 전역에 퍼져 청군의 손길을 피해 날카롭게 저항했다. 허베이의 들판에서 왕낙상은 백년교도들을 이끌며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는 산뚱의 숲속에서 병사들을 모아 청군은 숫자는 많지만 우리의 칼은 날카롭다. 라고 외쳤다. 그의 곁에는 조만평이 있었다. 조만평은 다밍부의 대장장이로 그의 아내 한소련과 함께 반란군의 무기를 만들며 낙상아, 이 칼로 청군을 베자고 말했다. 왕낙상은 허난의 한 전투에서 청군의 진지를 급습하며 대동세상은 우리의 손에 있다. 라고 선언했다. 후베이와 쓰촨의 산악지대에서는 유지청이 청군을 지치게 했다. 그는 쓰촨의 깊은 협곡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청군의 보급로를 끊어라. 그들의 힘은 곧 바닥날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그의 오른팔 최소영은 자금을 조달하며 유형, 우리의 산은 무적이다. 청군은 길을 잃었다라고 보고했다. 최소영은 상인 출신의 냉철한 전략가로 그의 네트워크는 반란군의 생명줄이었다. 유지청의 여동생 유지라는 마을을 오가며 오빠, 청군이 화신의 죽음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전했다. 유지청은 후베이의 전투에서 청군을 매복으로 유인하며 화신이 없어도 청의 부패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외쳤다. 파산의 산맥에서는 유송과 왕삼괴가 연합하여 청군을 격퇴했다. 유송은 동굴 속에서 병사들을 모아 파산은 우리의 요새다. 청군을 이 산에서 묻자. 라고 선언했다. 그의 부하장대는 사냥꾼 출신으로 산악지형을 활용해 청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유송의 연락책 이청은 유형, 백성들이 우리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보고했다. 왕삼괴는 후베이의 백년교 지도자로 그의 부하 양문과 함께 청군을 격파했다. 양문은 전직 청군 병사로 삼괴 청군의 전술은 내가 안다. 그들을 무너뜨리자고 말했다. 유송과 왕삼괴는 파산의 한 전투에서 청군을 대파하며 백년교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고 외쳤다. 청군의 8기군은 예전의 위용을 잃은 지 오래였다. 아르타이는 8기군을 이끌며 백년교도들은 산속 쥐일 뿐이다라고 호언했지만 그의 군대는 백년교군의 기동성을 따라잡지 못했다. 양진국은 한족 장수로서 폐하, 8기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의 향용을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경제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진국, 내가 지방의 힘을 모아라고 명령했다. 후베이의 풍씨 가문은 향용을 조직하며 백년교군에 맞섰다. 풍씨 가문의 수장 풍장도는 백년교는 우리의 땅을 위협한다. 청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아들 풍역은 아버지, 백년교는 백성의 분노를 대변합니다. 화신은 죽었지만 부패는 남았다고 반박했지만 풍장도는 혀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했다. 풍씨 가문의 향용은 지역 지리를 활용해 백년교군을 공격했고 그들의 사기는 높았다. 향용은 청나라 시기 지방에서 조직된 민간 무장 집단으로 정규군을 보조하는 지역 자경단의 성격을 지녔다. 이들은 주로 반란 진압이나 외적 방어에 동원되었으며 지주와 향신 같은 지방 유력자가 주도해 창설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인정한 반관반민의 병력이었다. 향용이 등장한 배경에는 팔기군과 노경군 같은 정규군의 무력화가 있었다. 청나라 중기 이후 만주족 중심의 팔기군과 한족 중심의 노경군은 부패하고 전투력이 크게 약해져 각지의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현지 지주와 관료가 스스로 무장 세력을 조직해 방어할 필요가 생겼다. 향용의 주도층은 지주, 향신, 전직 관료였으며 병력은 농민, 장정, 무예인, 유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에게는 지주가 군량과 무기를 제공하고 월급이나 토지 보상 같은 대가가 주어졌다. 운영 재정은 지주와 상인의 기부나 특별세인 단련전으로 충당했으며 향용 지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단련 대신이라는 임시 관직을 받아 공식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향용은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년교도에 난 당시 후베이와 사천 등지에서 지주들이 향용을 조직해 농민군과 맞섰으며 풍씨 가문과 같은 지방 유력 세력이 관군과 협력해 반란 진압에 나섰다. 태평 천국 운동 시기에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증국번의 상군과 이홍장의 회군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정규군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태평 천국을 진압하는 주력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청말 군벌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아편 전쟁 시기 광동에서는 영국군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무기와 훈련의 열세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향용의 역사적 의의는 양면적이었다. 긍정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고 반란 진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향용은 군벌화의 씨앗이 되었다. 증국번이나 이홍장 같은 지도자들이 개인적 군사력을 키우며 후일 군벌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용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지주가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는 등 민중 착취가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백년교군은 꺾이지 않았다. 왕낙상은 산뚱의 숲에서 향용은 백성의 배신자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라고 외쳤다. 유지청은 쓰촨의 협곡에서 청군과 향용이 와도 우리의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선언했다. 유송과 왕삼괴는 파산에서 백년교의 이상은 영원하다. 라고 외쳤다. 청나라는 막대한 군사비와 병력을 쏟아부었지만 반란은 장기화되었다. 가경제는 자금성에서 백년교의 불길을 꺼야 한다. 제국의 안녕이 걸렸다고 말했다. 유용은 전하, 향용의 힘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팔기군은 이미 지쳤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문제로 북방 국경이 불안정했고 가경제는 외교적 압박을 무시한 채 반란 진압에 집중했다. 왕낙상은 허베이에서 청의 군대는 약하다. 우리의 대동세상이 가까워졌다. 라고 외쳤다. 조만평은 낙상아, 내가 너와 끝까지 간다고 다짐했다. 한소련은 낙상, 백성들이 당신을 따른다고 말했다. 유지청은 청군은 지쳤다. 우리의 승리가 보인다. 라고 선언했다. 1800년 가경제 5년의 여름, 청나라의 대지는 백년교도의 반란으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가경제는 화신의 그림자를 걷어낸 후 강력한 진압 의지를 불태웠지만 백년교군의 저항은 끈질겼다. 자금성에서 가경제는 장수 아르타이와 양진국을 불러 백년교의 불길을 완전히 꺼야 한다. 제국의 안녕이 걸렸다고 선언했다. 아르타이는 폐하, 반란군을 섬멸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그의 팔기군은 백년교군의 기동성에 고전했다. 양진국은 폐하, 향용의 힘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역을 지킨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백년교군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허베이의 왕낙상은 산뚱의 숲속에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게릴라전으로 청군을 지치게 하자. 라고 외쳤다. 그의 오랜 동지 조만평은 낙상아, 내 말이 맞다.
정면 대결은 우리를 망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 백년교 지도자들은 왕낙상의 신중한 전술에 반발했다. 허난의 지도자 고천보는 낙상, 우리는 청군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숨어서 싸우는 건 겁쟁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비판했다. 고천보는 젊은 백년교 지도자로 그의 불같은 성격은 백성들을 끌어모았지만 무모함으로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왕낙상은 천보, 우리의 적은 강하다. 지혜로 싸워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고천보는 겁쟁이처럼 숨을 순 없다. 고 외치며 독자적으로 청군을 공격했다. 후베이와 쓰촨의 산악지대에서는 유지청이 여전히 청군을 괴롭혔다. 그는 협곡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청군의 보급로를 끊어라. 우리의 산은 우리를 지킨다. 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도자들 사이의 분열이 걱정이다고 전했다. 유지청의 부하 중 일부는 정면 대결을 주장했다. 쓰촨의 지도자 임강은 유형, 게릴라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청군을 정면으로 부숴야 한다고 외쳤다. 임강은 전직 산적 출신으로 그의 대담함은 병사들을 고무했지만 무모한 작전으로 손실을 초래했다. 유지청은 임강, 우리의 힘은 산에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임강은 숨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파산의 산맥에서는 유송과 왕삼괴가 연합하여 청군을 저지했다. 유송은 동굴에서 병사들을 모아 파산은 우리의 요새다. 청군을 이 산에서 묻자고 선언했다. 그의 부하장대는 유형, 청군은 우리의 지형을 모른다. 계속 속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는 사냥꾼 출신으로 파산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알았다. 유송의 연락책 이청은 유형, 고천보와 임강의 무모함이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청은 침착한 농부로 그의 냉철한 판단은 유송의 신뢰를 받았다. 왕삼괴는 유형,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열은 청의 승리를 돕는다고 말했다. 왕삼괴의 부하 양무는 삼괴, 고천보와 임강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는 전직 청군 병사로 그의 경험은 백년교군의 전술을 강화했다. 하지만 고천보와 임강의 독단적인 행동은 백년교군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청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가경제는 명장 악빈을 전선에 투입하며 악빈, 백년교의 뿌리를 뽑아라. 라고 명령했다. 악빈은 체계적인 작전으로 반란군을 포위했다. 그는 후베이의 요새에서 백년교도들은 분열되었다. 그들의 약점을 찔르라고 지시했다. 악빈의 부하 곽철은 악장군, 향용과 함께 보급로를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곽철은 한족 출신의 젊은 장교로 그의 충성은 악빈의 신뢰를 얻었다. 청군은 향용을 전면에 내세워 마을을 요새화했다. 후베이의 풍씨 가문은 향용을 이끌며 백년교군을 압박했다. 풍씨 가문의 수장 풍장도는 백년교는 우리의 땅을 어지럽힌다. 청을 지켜야 한다. 라고 선언했다. 그의 아들 풍역은 아버지, 백년교는 부패에 맞서 싸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라고 반문했지만 풍장도는 혀가, 가문의 충성은 제국에 있다고 고집했다. 풍씨 가문의 향용은
마을에 성벽을 쌓고 백년교군의 보급을 차단하며 그들의 기동성을 무력화했다. 왕낙상은 산뚱에서 청군의 요새는 우리의 보급을 막는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라고 외쳤다. 조만평은 낙상아, 내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한소련은 낙상, 백성들은 여전히 당신을 따른다고 말했다. 유지청은 쓰천에서 청군의 요새는 강하지만 우리의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유송과 왕삼괴는 파산해서 청군의 포위가 심해진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다. 백년교군은 분열로 흔들렸지만 여전히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불길은 약해졌지만 대동세상의 꿈은 꺼지지 않았다. 1800년 가경제 5년의 늦가을, 청나라의 대지는 백년교도의 반란으로 피로 물들었지만 그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청군의 체계적인 진압작전과 반란군 내부의 갈등은 백년교군의 힘을 약화시켰다. 허베이의 황량한 들판, 산뚱의 숲속에서 왕낙상은 병사들을 이끌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청군이 우리를 포위했지만 대동세상의 꿈은 꺼지지 않는다고 외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올랐지만 몸은 지쳐 있었다. 그의 오랜 동지 조만평은 곁에서 낙상아, 우리가 여기서 쓰러져도 백성들은 너를 기억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소련은 백년교의 신앙으로 병사들의 희망을 지켰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반란군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산뚱의 한 전투에서 왕낙상은 청군의 매복에 걸렸다. 청군 장수 악비는 철저한 포위 작전으로 왕낙상을 궁지에 몰았다. 악비는 백년교의 우두머리를 잡아라 라고 명령했고 그의 부하 곽철은 악장군, 왕낙상을 생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곽철은 한족 출신의 젊은 장교로 그의 충성은 악빈의 신뢰를 얻었다. 왕낙상은 마지막 순간 백성들을 위해 싸웠다. 후회 없다. 라고 외쳤지만 청군의 창에 쓰러졌다. 그의 사망 소식은 허베이와 허난의 백년 교도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조만평은 왕낙상의 시신을 보며 낙상아, 내 꿈은 내가 이어갈게라고 맹세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사기를 잃고 흩어졌다. 한소련은 눈물을 흘리며 낙상님, 당신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장배구는 낙상의 뜻은 백성들의 가슴에 남았다고 말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1801년 쓰촨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도 백년교군의 운명은 기울었다. 유지청은 협곡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청군의 포위망을 뚫어라. 우리의 산은 아직 우리를 지킨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청군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보고했다. 유지란의 동료 소양은 란 언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소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년교의 연락망을 지탱하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청군 장수 양진국은 쓰촨의 요새에서 유지청을 잡아라. 그의 목이 반란의 끝이다. 라고 명령했다. 양진국은 한족 출신의 노련한 장수로 그의 전략은 백년교군을 궁지로 몰았다. 유지청은 쓰촨의 한 협곡에서 청군의 포위망에 갇혔다. 그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청군의 압도적인 병력에 밀렸다. 포로로 잡힌 유지청은 베이징으로 끌려가 가혹한 신문을 받았다. 그는 신문관 앞에서 청의 부패가 우리를 일으켰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처형은 쓰촨의 백년교군을 무너뜨렸다. 최소영은 유지청의 죽음을 듣고 유형, 내 뜻은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다짐했지만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다. 파산의 산맥에서는 유송과 왕삼괴가 여전히 저항을 이어갔다. 유송은 동굴에서 병사들을 모아 왕낙상과 유지청이 쓰러졌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의 부하장대는 유형, 파산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끝까지 지키자라고 말했다. 장대는 사냥꾼 출신으로 파산의 지형을 활용해 청군을 저지했다. 유송의 연락책 이청은 유형, 백성들은 지쳤다. 하지만 너를 믿는다고 보고했다. 이청은 침착한 농부로 그의 헌신은 유송의 신뢰를 얻었다. 왕삼괴는 유형, 우리의 연합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왕삼괴의 부하 양문은 삼괴님, 청군의 포위가 심해집니다.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문은 전직 청군 병사로 그의 경험은 백년교군의 저항을 지탱했다. 하지만 청군의 명장 악비는 파산에서도 치밀한 작전을 펼쳤다. 그는 백년교의 잔당을 소탕하라. 제국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청군은 향용과 협력하며 마을을 요새화하고 백년교군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했다. 후베이의 풍씨 가문은 향용을 이끌며 백년교군을 압박했다. 풍씨 가문의 수장 풍장도는 백년교는 제국의 적이다. 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아들 풍역은 아버지, 백년교는 백성의 분노를 대변한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지만 풍장도는 혀가 가문의 충성은 청에 있다고 고집했다. 백년교군의 주요 지도자들이 쓰러지자 남은 잔당들은 산간 지역으로 숨어들었다. 유송과 왕삼괴는 소규모 게릴라전을 이어갔지만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해졌다. 유송은 파산이 무너져도 우리의 뜻은 살아있다라고 외쳤다. 왕삼괴는 유형, 백성들의 마음에 불씨는 남았다고 말했다. 청군은 잔당을 추적하며 토벌 작전을 계속했다. 가경제는 자금성에서 백년교의 반란은 끝났다. 하지만 제국의 상처는 깊다고 말했다. 양진국은 폐하, 잔당을 소탕하며 백성의 마음을 되돌려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백년교도의 난은 쇠퇴했지만 그들의 꿈은 백성들의 가슴에 남았다. 1804년 가경제 9년의 봄, 청나라의 산과들은 백년교도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는 소리로 고요했다. 왕낙상과 유지청의 쓰러짐으로 반란군은 구심점을 잃었지만 파산의 험준한 산맥에서는 유송이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다. 그는 동굴 속에서 소수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청군이 우리를 쫓아도 대동세상의 꿈은 살아있다. 라고 외쳤다. 유송의 눈빛은 피로로 흐려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장대는 유형, 이 산은 우리의 방패다. 청군을 속이자라고 말했다. 그는 밤마다 청군의 보급선을 기습하며
파산은 우리의 성이다. 라고 외쳤다. 유송의 연락책 이청은 마을을 오가며 유형, 백성들은 지쳤지만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유송과 왕삼괴는 파산의 깊은 숲에서 게릴라전을 벌였지만 대규모 전투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청군은 잔당 소탕에 전력을 다했다. 자금성에서 가경제는 장수 악빈과 양진국을 불러 백년교의 마지막 불씨를 꺼라. 제국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라고 명령했다. 악빈은 폐하, 파산의 잔당을 뿌리 뽑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그는 체계적인 포위 작전으로 파산을 장악하며 유송을 잡아라. 반란의 끝이다라고 지시했다. 악빈의 부하 곽철은 악장군, 잔당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양진국은 폐하, 향용의 힘이 반란을 끝낼 것입니다라고 보고하며 지방의 힘을 강조했다. 후베이의 풍씨 가문은 향용을 이끌며 백년교군을 추격했다. 풍씨 가문의 수장 풍장도는 백년교는 제국의 적이다.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라고 선언했다. 풍씨 가문의 향용은 마을을 요새화하고 산속으로 숨어든 백년교 잔당을 추적했다. 그들의 지역 지식은 청군보다 날카로웠고 게릴라전에 능한 부대로 활약했다. 파산의 한 전투에서 유송은 청군의 매복에 걸렸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며 마지막까지 싸우자. 우리의 꿈은 죽지 않는다. 라고 외쳤지만 청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다. 유송은 결국 청군에 사로잡혔고 베이징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 그는 신문관 앞에서 청의 부패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불씨는 남는다. 라고 외쳤다. 왕삼괴도 후베이의 숲에서 청군에 포위되었다. 그는 양문과 함께 최후의 저항을 벌였지만 삼괴님, 더 이상 싸울 병력이 없다고 말한 양문의 말처럼 그들의 힘은 바닥났다. 왕삼괴는 양문, 우리의 뜻은 백성들의 가슴에 남는다고 말하며 항복했다. 그는 처형당했고 양문은 산속으로 도망쳤다. 악빈은 백년교의 마지막 숨결을 끊었다. 제국의 평화가 돌아왔다. 라고 보고했다. 양진국은 폐하, 향용의 공이 컸습니다. 하지만 팔기군의 무능함은 제국의 약점이다라고 조언했다. 가경제는 진국,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반란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9년간의 전쟁은 청나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막대한 군사비와 병력 손실은 제국의 재정을 고갈시켰고 팔기군의 무력함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방의 향용은 군사적 실권을 쥐며 힘을 키웠다. 풍씨 가문의 풍역은 아버지, 우리가 청을 지켰지만 백성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년교의 잔당은 산속에서 소규모 저항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제국을 흔들 힘은 없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백년교도 외에도 많은 백년교도 지도자들이 이 시기 같이 봉기하고 저항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모두 슬픈 마지막을 장식했다. 백년교도 반란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으며 그들의 저항 방식은 각기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청조의 탄압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여성 지도자 왕총화는 백년교의 여장군으로 불리며 기동전술을 구사해 후베이, 산서,
사천을 넘나들며 청군을 농락하는 유격전을 펼쳤다. 그녀는 청조를 타도하고 토지를 평분하자는 구호를 내걸어 수많은 농민을 규합했으나 1798년 후베이 윤양현의 산악지대에서 포위되자 항복을 거부하고 자결했다. 전설에 따르면 절벽에서 몸을 던지기 전 백년교는 죽어도 멸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다고 하며 청군은 그녀의 시신을 효수하고 남편 제갈량의 무덤까지 파헤쳐 능지처참했다. 요지복은 백년교의 군사 전략가로 산악지형의 요새를 건설하고 농민으로 위장해 청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비정규전을 펼쳤다. 그러나 1798년 청군의 대규모 토벌 작전 시 패배해 후베이 샹양에서 포위당하자 항복을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목을 졸려 죽은 뒤 시신은 분해되어 각지에 전시되었다. 류지수는 이념적 지도자로서 미륵불이 강림하면 청조가 무너진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신도들을 결집시켰으며 지하 결사 형태로 세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1800년 부하의 배신으로 허난성에서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된 뒤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의 가족과 제자 300여 명도 연좌제로 처형되었다. 장정묵은 초기 봉기의 주동자로 후베이에서 농민군을 조직해 관할을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했으며 지주들을 처형하고 토지 문서를 불태웠다. 하지만 1796년 후베이 이창에서 청군의 기습을 받아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시신은 말발굽에 짓밟혀 산산이 훼손되었다. 고귀생은 마지막까지 저항한 지도자로 반란 진압 이후에도 사천과 감숙의 산악지대에서 5년간 게릴라전을 이어갔으며 동굴과 밀림을 은신처로 삼아 청군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1805년 부하의 밀고로 체포되었고 청조정은 그를 철관에 가둬 산채로 매장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했다. 이처럼 백년교 지도자들의 최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이 능지처참, 효수, 분시 같은 극형에 처해졌고 시신은 훼손되거나 전시되었으며 이는 반란의 상징을 철저히 지우려는 청조의 의도였다. 또한 가족과 추종자들까지 연좌제로 함께 처형되면서 백년교의 조직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이 반란은 청나라의 쇠퇴와 지주 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백년교도의 저항은 훗날 태평천국운동으로 이어지는 농민 봉기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가경제조차도 백년교의 난은 팔기군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며 개혁을 시도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정말 역사가 단계는 백년교도의 피는 강물을 붉게 물들였으나 청조의 뿌리는 썩어 있었다고 평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백년교도의 난은 1804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자금성에서 가경제는 백년교의 반란은 끝났다. 하지만 제국의 상처는 깊다고 말했다. 양진국은 폐하, 백성의 마음을 돌려야 다음 반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백년교의 불길은 꺼졌지만 백성들의 가슴에는 부패와 억압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불씨는 훗날 태평천국운동으로 다시 타오를 씨앗이 되었다.